저도 솔직히 너무 네. 안타까운 게요. 네. 저 이제 뭐 정교조 같은 참교육에 대한 부분들에서 저도 반대합니다. 예? 참교육이라는 게 뭡니까? 궁극적으로 자녀들이나 뭐 어떤 교육의 어떤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부분일 텐데. 아니, 그 부분하고 조금 다른 건데요. 네. 전교조가 처음에 생겨날 때가 89년도예요. 그렇죠. 알고 있어요. 네. 89년 5월 28일인데 네. 그 전에 이제 처음에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전교협을 만들었어요. 네. 전국교사협의회. 네. 근데 협의회는 뭐 등산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등산 만드는 것처럼, 등산회 만드는 것처럼, 낚시회 만드는 것처럼 이건 임의단체예요. 네. 그 임의단체는 구속력이 없어요. 네. 그래서 그렇죠. 임의단체로 전교협을 만들어서 정부 당국에 우리 요구 조건 이런 거 얘기해봐야 정부에서 들어주면 그만이고 안 들어주면 그만해. 그게 교협이고, 그래서 우리 노조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전교협을 전교조로다가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으로다가 이렇게 바꾸게 돼요. 네. 그때가 노태우 대통령 시절이었었는데 장관이 정원식 장관이었었고, 네. 그때 문교부 장관이 정원식 장관이었었고 그랬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서 선생님이 어떻게 노동자일 수 있느냐, 선생님은 노동자가 아니다, 노동자라고 하는 것은 선생이 성스러운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스스로를 자기를 비하시키는 거다. 네. 그러면서 노동조합을 허용을 안 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을 결성을 하고 강행을 하고, 뭐 전경 가서 맞고 탄압하고 한양대학교에서 엄청나게 탄압을 받으면서 결성을 했는데, 전교조에서 탈퇴하지 않는 선생은 다 해고시켜버리겠다. 그래서 그때도 이제 뭐 우리도 생각하기에 그래봐야 뭐 한 200~3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한 200~300명 정도 해고자가 나오면 뭐 우리들이 좀 돈을 걷어서 생활비 좀 보조해주고 그럼 그럭저럭 살 거다 생각했는데 1527명이 해직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정 대표님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선생이 노동자냐 아니냐라고 하는 논쟁은 사실은 다른 나라에서 보면 참 창피한 논쟁거리도 사실은 안 돼요. 왜냐? 교원 노조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전 세계 엄청 많아요. 거의 다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6만 명인데 40만 교사 중에 6만 명이라면 6%, 7% 정도 돼요. 근데 다른 나라는 거의 90% 이상 다 돼요. 그래서 내가 뉴질랜드를 2005년도에 가봤었는데 거긴 교원 노조에 가입해 있는 비율이 98% 정도 돼요. 근데 솔직히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런 말씀도 저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 뭐 궁극적으로 우리가 일반 이제 염려하는 쪽에서 봤을 때는 이제 단순한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만약에 뭐 뉴질랜드가 됐든 미국이 됐든 그런 나라로서 이제 단일 국가라면은 뭐든지 어떻습니까? 뭐 진보를 외치든 또 사회주의를 또 외친다 하더라도 괜찮아요. 좋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남북이 분단된 땅이지 않습니까? 또 이념으로 갈라진 땅이에요. 이 나라에서 솔직히 이제 우리가 우려하는 게, 전교조에서는 그냥 단순히 그렇게 하지만, 지금 사실적으로 지금 2005년도, 6년도에 그때 당시 뭐, 빨치산 이제 그 묘역에 중학생들 85명 데려가가지고 참배시키고 한 그 전교조 교사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지금 우려하는 부분들이, 지금 뭐 전교조 선생님들이 나름대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뭐 이념적인 이런 부분이 아니라면 솔직히 크게 염려는 할 건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애초에. 근데 이제 지금 우려하고 있는 거는 솔직히 이념성이 너무 강하거든요. 정치적인 색깔도 그렇고. 전교조가 애초에 이제 합법적으로 이제 이걸 할 때 당시에도 그 교원노조법을 3조도 있지 않습니까? 정치활동 금지한다는 법이 있잖아, 아시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상 뭐 지금도 뭐 이번에도 글이 나오고 있지만은 선생님들 글이 나와가지고 이게 투쟁, 그것도 딴 것도 아니고. 난 솔직히 민노총 산하에 있는 건 나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민노총은 특정 이념 집단이거든요. 그거는 부인 못 할 겁니다. 거기서 민노총, 아니, 민노당하고 다 나왔잖아요. 민노총에서. 네? 그 이념 집단 밑에 산하단체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뭐 정치인의 중립을 외친다? 참교육을 외친다? 그 참교육이 도대체 무슨 참교육인지. 자, 네. 89년도에 그렇게 이제 전교조가 생겨날 때, 다른 전교조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25년, 횟수로다 26년째 됐는데, 전교조는 지금까지 노동조합이면서 한 번도 임금을 인상시켜달라, 뭐 선생님들 복지를 확충해달라, 이런 거 가지고 생겨난 조직이 아니고, 여태까지 노동조합을 25년을 하면서 그런 거 가지고서는 교섭을 하고 그런 건 아니고, 한 번도 아니고, 우리가 처음부터 요구했던 거는 교과서 내용을 바꿔달라는 거였었어요. 교과서 내용이 뭐냐면, 일제시대 때 친일을 했었던 사람들의 작품, 작가, 그 사람들의 작품이 계속해서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뭐 정 대표 아시겠지만서도 48년도
대한민국 정부 수립됐을 때 국회 내 반민특위 있었는데 네. 반민특위 깨졌죠. 네. 이승만 대통령이 종로경찰서장 시켜가지고 다 무력으로 다 진압고 깨버리고 그 이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난 이후에 우리나라의 군 장성의 거의 80% 가까운 사람들이 다 일제시대 때 일본군 하사관 중리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리고- 거기서 이거 반미특위가 왜 깨지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시나요? 좀 그리고 경찰도 마찬가지예요. 경찰도 일제 시대 때 그 순사하던 사람들, 독립운동하던 강욱이 열사 같은 사람들 잡아다 고문하고 그랬던 노덕술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그 경찰로다가 채용이 되고 그리고 일제 시대 때 군수하던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다 나중에 미 군정 3년 동안에 미 군인들이 행정실무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일제시대 때 실제로다가 정치활동을 했었던 사람들, 실무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행정가들이 필요했는데 그 사람들을 처음에 숨어가지고서는 일본이 패망할 줄은 몰랐는데 일본이 패망했으니까 해방되면 우리나라가 해방되면 자기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해서 숨어있다가 가만히 보니까 숨어있다가 반공을 외치면 다 살려주니까 반공하고 나오는 그 사람들이 다 군정시대 때, 미 군정시대 때, 그리고 이승만 정권 시대 때 그 사람들이 다 거의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반민특위를 세워서 그때 친일 행위했었던 사람들을 다 단죄를 하려고 했었는데 반민특위가 깨졌잖아요. 네. 그리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거의 그 기득권 세력들이 그냥 대를 이어서 기득권 유지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다른 나라, 특히 프랑스처럼 나치의 지배를 받았던 나라 같은 경우에는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난 이후에 나치스에 협력했었던 사람들은 시효를 두지 않고 언제든지 그게 드러나게 되면 과거 나치 협력 전력이 드러나게 되면 공직에서 사퇴해야 되고 처벌을 받게 되고 그리고 몇백 명이 처벌을 받게 되고 몇천 명이 처벌을 받았어요. 네. 근데 우리는 그게 청산이 안 됐어요, 사실은. 95년도까지 우리나라 정부 종합청사 건물 썼던 거 예전에 그 조선청독부 건물이잖아요. 그거 95년도까지 대한민국 종합정부청사로 썼잖아요. 이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우리나라 친일청산 전혀 안 된 모습이죠. 그런 모습 그리고 일제시대 때 아마 이육사, 윤동주, 한용운 이런 몇 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일제 때 친일을 했었던 사람들은 많아요. 일본 찬양하고 일본군 찬양하고 일본군이 싸우는 전쟁을 성전이라 생각하고 영미오랑캐를 무리치는 성전에 조선 백성들도 나가서 싸우자 이런 글 썼던 작가들 엄청 많아요. 그들의 작품들이 그냥 다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한테 그렇게 거짓을 가르칠 수 없다. 교과서를 바꿔달라. 그게 처음에 전교조가 출발할 때 그거였었고 그리고 참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민주 인간화예요. 그래서 민주는 실제로 다 교과서에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실생활에서도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도 민주주의가 생활화되는 그런 민주주의가 돼야 된다. 그리고 민족 개념은 통일지향 개념이에요. 통일지향 개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을 추종하는 그 전에 89년도 그때 당시면 무슨 북한에서 주장하는 통일전선이라든가 무슨 이런 북한에서 주장하는 그런 통일이었었는데 그게 아니라 전교조에서 내세운 통일 노선이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단 북한의 노선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일단 통일은 돼야 된다. 통일을 반대해서는 안 된다. 남북한으로 분단되어 있는 상태에서 에너지 소비가 너무 심하고 그리고 남한에서 이렇게 남북한으로 분단돼서 남한에서 60만 국군, 북한에서 거의 90만 국군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이 상황은 민족의 에너지가 너무 많다. 그리고 양쪽에서 들어가는 국방비가 남북한 합치면 거의 150만 불 정도 된다. 이렇게 민족의 에너지를 낭비할 것이 아니라 이 150만이나 되는 젊은이들이 한창 열심히 일할 이 젊은이들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것보다는 통일이 돼야지만 그 사람들이 산업 현장에 나가서 노동자로 일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겠느냐. 그리고 통일이 돼서 이 우리나라의 자본, 기술, 북한의 우수한 노동력, 지하자원 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가 되겠느냐. 지금 이렇게 남북 분단 상태에서는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우리가 상대하기엔 너무 벅차죠. 일본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살 길은 통일해야 된다. 그런데 북한하고 우리하고 너무 인력 차이가 많이 크죠. 독일은 통일을 분단됐어도 자기들끼리 전쟁을 안 하는데 우리는 6.25라는 큰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증오 이게 너무 강해요. 그래서 그렇게 증오심만 가지고 있어서는 영원히 통일 안 된다. 저도 내가 봐서 알겠지만, 네. 저도 이번에 선거 나가려고 했던 주제가 이제 그 통일에 대한 준비였어요. 네. 그게 핵심이에요. 우리 국민의 그래서- 통일 준비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근데 이제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 반민특위가 해체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단편적인 부분들만 그걸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아이들한테 가르치니까 마치 친일 그 세력들이 예전에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도가 되는 부분들이죠. 분명히 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객관 아셔야 되거든요. 이승만 정부 그때 당시에 반민특위 해체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있어요. 얘기해보세요. 그 이유가 있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 솔직히 보세요.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이했죠. 우리 힘이 아니고 외세의 힘으로 해방이 됐습니다. 됐는데 똑같은 독립운동가였지만 두 부류가 있었죠. 하나는 자유와 민족주의자들이 있었고, 또 김구 선생 같은. 그렇죠. 그런 분이 있었고, 또 자유 어떤 진영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이었고, 네. 그리고 남은 공산 진영도 있었어요. 네, 공산 진영, 여운형 같은 박근혜, 사람도 여운형 있었고. 이런 네, 사람들은 네, 이제 있었죠. 그쪽 네, 계통이었죠. 네, 그럼요. 문제는 그거였죠. 해방 이후에 말 그대로 우리 남한이 38선으로 갈려가지고 북한은 소련이 통치를 했고 남한은 미국이 어쨌든 신탁하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공산주의에 대해서 솔직히 미국이라든가 그때 이승만 같은 경우도 공산주의에 대해서 이제 실상을 알게 된 거예요. 처음에 솔직히 국민들 몰랐죠. 공산주의는 진짜 말 그대로 우리 조선시대 노예제도 있고 신문제도 있던 그런 시대에다가 나라 빼앗기 일제 36년 치하를 겪다가 갑자기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런 걸 받아들였는데 준비는 전혀 안 돼 있어. 근데 공산주의라는 게 솔직히 좋거든요. 네? 다 같이 먹고 산다니까. 맞아, 일제시대 그냥 때도 막이 없이 그냥 받아들였는데 일제시대 때도 사회주의에 대해서 일가견이 없으면 지식인의 측위도 낄수 그렇죠. 없는 그때 당시에는 그런- 그랬었죠. 네, 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 실상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혼란한 그 상황이, 시대 상황이 조성되면서 그때 아니다시피 김동완 같은 경우는 서북청년단이라든가 북한에서 북한에서는 이제 지주라든가 또 특히 기독교인들 탄압하고 억압했지 않습니까? 죽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남한으로 내려오면서 반공주의자들 됐죠. 아주 북한 실상을 극우 뼈저리 겪고 반공자가 내려왔으니까. 됐겠죠. 네. 겪고 내려왔으니까 실상을 아니까. 네. 일단 문제는 거기였었어요. 그래가지고 해방 직후에 이승만 대통령도 그렇죠. 친일에 보이겠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처단하기 위해서 반민족 특위를 했죠. 했는데 실상을 보니까 그 공산주의자 남노당 그 세력들이나 그들이 실상 다 장악하고 있거든요. 국내에서는. 반민특위에 아니, 반민특위 내에도 그랬고, 반민특위도 그들 세력이 많이 들어가 있었고, 사실상 남노당은 그 군부부터 해가지고 각 조직 내에 이미 다 들어가 있었어요. 네. 북한은 그 조직. 근데 그에 비해서 자유진영이라든 민족진영에서는 그게 조직이 안 돼 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쪽은 혼란할 수밖에 없게 자꾸 분열이 계속된 거죠. 당도 많이 생기고, 이렇게 분열되는 그 시점이었는데, 그때 당시는요, 말 그대로 그거 아닙니까? 북한은 공산주의 그 이념으로 계속 확장하고 있었고, 김일성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시점에서는 우리는 해방 직후에 일본을 배제시키고 우리가 단일 국가로서의 갈 수 있는 그런 여건만을 갖더라면은 프랑스에서 그렇게 했을 겁니다. 분명히. 했을 텐데, 해방 직후에 바로 또 다시 그 공산주의 이념과 자유주의 이념이 대립되는 그 갈등 속에서 공산 진영에서는 이미 철두철미하게 진행되고 있었고, 그에 반대하는 사람들 다 죽이는 숙청하고 있었고, 다 내쫓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남한은 혼란 말 그대로였어요. 혼란 그대로. 그거 아실 겁니다. 네, 상당히 혼란스러워.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에서 말 그대로 이제 남노당 그들은 무조건 이들 시행을 다 없애고 산시켜 해야 된다지만은 막상 그러면 남한 사회의 존립을 끌고 나갈 수 있는 기반이 없는데 군부 내도 그렇고 하신 말씀처럼 이제 경찰 내 조직도 그렇고 다 와이 돼버리는데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나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이제 정 대표 보시는 관점이 그런 관점도 있고, 네네. 그 다음에 사실은 해방되고 나서 북한 지역은 소련군이 들어와서 지배를 하면서 거기에 이제 김일성을 대리로 다 내세우면서 공산화가 됩니다. 근데 남한에는 그렇게 체계적으로다가 민주화가 되지는 않았지만 독립운동하고 그러던 김구 주석 같지도 다 개인 자격으로 들어오라고 미 군정에서 그럽니다. 개인 자격으로 들어왔는데 미국에서는 사실은 김구 주석보다 민족주의자 김구 주석보다는 이승만,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했었던 이승만을 더 우호적으로 대했었죠. 우호적으로 대했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군정 3년을 하고 있지만서도 해방되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되고 나서 49년도에 미국에서 두 가지 조치를 하는 게 있잖아요.
애치슨 장관의 애치슨 라인 발표, 네. 그 다음에 주한미군 철수. 네. 그거를 하면서 왜 하게 됐느냐. 남북한의 군사력을 손바닥 내려다보듯이 보고 있는 미국에서 애치슨 라인 발표에서 네, 한반도에서 북한하고 남한하고 1대1로 붙으면 남한이 게임도 안 되게 깨지는 거 뻔히 알면서 주한미군 철수시키고 한반도에서 전쟁 나더라도 미군을 개입하지 않겠다고 라인을 쭉 그래서 한반도 제외하고 이거 할 때 그거 왜 그랬을까? 한반도를 버리려고 그랬을까요? 공산군들이 들어와서 한반도 남쪽 다 차지해도 괜찮다. 한반도 남쪽 포기했습니까? 포기해서 그런 선언을 한 게 아니라 한반도 남쪽은 미군이 친미 정권이 들어서 있고 민주정부가 들어서 있고 북한은 공산 정권이 들어서 있어요. 근데 2차 세계대전 말기에 태평양 전쟁을 41년서부터 시작해서 45년까지 한 4년 반 이상을 하잖아요. 근데 미군들이 엄청 많이 죽었어요. 태평양 전쟁에서 미 해군이. 미국 건국 이래 그렇게 많은 처절한 희생을 많이 낸 적이 없는 남북전쟁을 겪었지만서도 그때보다 더 많은 피해를 일본군한테 당했는데 일본군 그 가미가제 특공대, 자살 특공대 네. 그런 식으로다가 일본이 아주 독하게 미국과 싸우는 바람에 많이 피해를 당했어요. 그러다 이제 미드웨이 해전에서 승리하면서 태평양 전쟁의 주도권을 잡고 결국은 미국이 승리를 했지만 문제는 뭐냐면 만주에 관동군 100만이 있었어요. 그 관동군 100만을 쳐부수고 2차 세계대전을 끝내려면 또 얼마나 많은 미군이 죽어야 될까. 그래서 관동군 100만 니네가 맡으라. 소련한테 니네가 맡으라. 근데 그 관동군은 태평양 전쟁에서 미국과 맞서 싸웠던 일본 정예 해군과는 다른 오합지졸을 했어요. 그래서는 한 달 만에 38일 만에 관동군 100만이 깨지고 관동군 100만을 깨고 한반도로 들어오는 거예요. 소련군이. 미군은 아직 태평양에 있는데 저 그냥 놔두면 한반도 전체가 소련군한테 다 점령당할 것 같다. 그래가지고 너희들 38선까지만 내려와라. 더 이상 남하게 되면 우리의 적은 일본이 아니다. 너네가 적이다. 이래갖고 소련이 38선까지만 내려왔어요. 그리고 소련군이 한반도에 진주하고 나서도 한참 있다가 거의 한 달 있다가 미군이 인천을 통해서 늦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신탁 통치 어쩌고 미군정하고 뭐 이러고 있다가 남북한이 완전히 분단돼서 48년도에 우리나라 정부 수립되고 48년 8월 15일날 대한민국 정부 수립되고 48년 9월 15일 북한 정권 수립되고 그리고 나서 1년 있다가 애치슨 라인 발표하는 이유가 그때 관동군을 우리가 그렇게 과대평가하지 않았으면 2차 세계대전 일본의 항복을 우리가 몇 달 늦게 받는 한이 있더라도 관동군을 우리가 맡았으면 한반도 전체를 친미 정권으로 세울 수 있는데 그러면 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는 한반도가 얼마나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자리냐. 그래서 엄청 후회했어요. 그래서 한반도를 다시 전체를 친미 정권으로 세울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 그걸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전쟁을 유발시킨 거예요. 그걸 학생들한테 그렇게 교육시키나요? 아니죠. 그건 아닌데 그건 내가 본 거예요. 내가 본 건데 어디서 봤냐면 브루스 커밍 교수의 한국전쟁의 기원에 나와요. 그럼 결국 그 말씀은 네. 한국전이 미국이 결국은 이제 교육 작품이란 말 아닙니까? 미국에. 그거 다 이미 공공연하게 다 알려져 있는 사실이잖아요. 뭐, 그래서 그걸 네. 애들한테 얘기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렇게 미국에서 한반도를 포기하기 때문에 남쪽 정부를 남한 정권을 포기하기 위해서 애치슨 라인을 발표한 게 아니라 실제로는 그렇게 해서 전쟁이 일어나면 그 기회에 아예 북한까지 다 쓸어버리고 한반도 전체를 다 친미 정권을 세우겠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남한 내에서 혼란하고 북한은 착착착착착 공산화가 돼가고 있는데 남한에서는 그때 사실 뭐 남로당도 있었고 정당이 뭐 30개가 난립할 네. 정도로다가 네. 막 그런 혼란한 상황인데 그거 혼란을 수습할 수 없는 사람 우리 자체적으로 혼란을 수습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군정을 3년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군정을 3년을 하면서 남한 3년을 거치고 나서 군정 3년을 거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 이승만 정권으로다가 민간 정부 이승만 제1공화국으로다가 이양을 시키잖아요. 미군정에서. 그렇게 군정 3년을 겪고 난 다음에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섰을 때는 그래도 혼란이 어느 정도 수습이 되고 그 다음에 빨치산 활동하던 사람들도 지하로 다 숨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역사에 대한 우리 근현대사에 대한 역사에 대한 평가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정 대표 말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48년 이후에 대한민국 정부가 제대로 격식을 갖춰서 출범했는데도 불구하고 반민특위를 깰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 시점은 이제 정 대표 시점이고 문제는 어쨌든 간에 나는 그땐 뭐 핑계 없는 무덤이 없는 것처럼 이승만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땐 그런 이거 그냥 놔뒀다는 안 되겠다 싶어서 반민특위 내에도 무슨 적작 사람들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깨야 될 수밖에 없었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깼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정통성의 문제가 계속 시비를 걸고 있다는 거예요. 정통성의 문제는 이제 그렇게 진행되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뭐 어쨌든 그러니까 그게 저는 솔직히 솔직히 말하면 제가 뭐 역사학자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뭐 단편적으로 이거다라고 말하지는 않겠지만은 근현대사에 대해서 솔직히 지금 난 정답은 없다고 봐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진보 진영의 어떤 역사관이나 근현대사에 대해서 또 그 뭐 보수 진영의 역사관이 좀 차이가 있다는 거 압니다. 이번에 역사 교과서 문제 때문에 한번 소탕 폭력을 겪었잖아요. 네, 있었잖아요. 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솔직히 나 삐지르게 기억하는 거예요. 이거 뭐가 잘못되고 정말 한참 잘못됐구나. 뭐냐면은 우리나라 근현대사에 대해서 나 솔직히 우리 대한민국 통일이 돼야만이 근현대에 대해서 정말 객관적으로 우리가 평가하고 우리가 이제 이걸 우리의 역사를 가자라고 할 수 있다고 보지 현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게 어쨌든 남북이 분단된 이 땅이 이게 우리는 일제 36년이라는 그 일제 치하에서 네? 해방이 그때는 당연히 뭐 우리 같은 민족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민족 아닙니까? 그들에게 우리 스스로 나라 지키면 우리가 나라 빼앗긴 거예요. 그들에게 나를 지키지 못해서 그래서 엄청난 수모당하고 엄청난 그 환란을 겪었는데 그 이후에 여하튼 나라 독립을 한 이후에는 같은 민족끼리 싸우고 죽였어요.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가족 형제 뭐 친구 할 거 없이 거기서 죽은 사람 더 많아요. 일제 치하보다 네? 한국 동남으로 죽은 게 결국은 그 이후에 그 6.25 그 이후에 지금까지 60년이 넘도록 그 분단이 가고 있는데 과연 우리 민족사에서 가지고 6.25 그 동란의 그 문제하고 30년 일제 치하의 그 문제하고 어떤 것이 과연 우리 진짜 우리 한민족에 있어가지고 크나큰 피해가 되고 위해가 되느냐 따진다면은 솔직히 나 6.25도 결코 견줄 수 없다고 봐요. 네? 6.25 그 기간이라는 게 우리 같은 동족 간의 상잔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그 부분도 싹 빼놓고 있지 않습니까? 난 진보진영에서 얘기할 때는 그걸 싹 빼버리고 얘기하거든요. 6.25에 대해서 딱 빼버리고 김일성이가 침략하는 거에서 수백만 명이 죽어간 거에 대해서는 딱 지워버리고 그냥 일본 지금도 여전히 뭐 친일이냐 하면서 뭐 기독교인이 그런 헛소리들 하고 있는데 난 절대 동의 안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6.25 때 사실은 한 550만 정도가 희생을 당했어요. 네. 남북한 합쳐서 민간인이 네. 한 550만 중에서 군인은 남한이 한 10만, 북한이 한 10만,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연합국이죠. 네. 연합국 16개국 대표인데, 연합국 대표 16국이라 그러지만, 연합군 전력의 90%는 다 미군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연합국이 한 5만, 그 다음에 중공군 놈들이 이게 워낙 좀 무식하게 인해전술 쓰면서 많이 죽어서 한 15만에서 20만. 그러면 다 합쳐봐야, 군인들 다 합쳐봐야 희생자 50만도 안 되거든요. 네. 그럼 나머지는 다 민간인. 나머지 민간인이었죠. 그러니까 민간인들끼리 전쟁을 하면서 민간인이 남한에서도 많이 죽고 북한에서도 많이 죽고 특히 북한에서는 오키나와에 있는 미 공군 기지에서 하루에 폭격기가 B-29 폭격기가 수십 대씩 출격을 해가서는 원산, 청진, 함흥, 신의주, 해주 이런 북한의 주요 도시들을 융단 폭격을 얼마나 했는지 완전 초토화가 됐어요. 북한의 인구, 평양의 인구가 그때 40만이었었는데 평양에만 67만 발의 폭탄을 퍼본 거예요. 그런 식으로 다 융단 폭격을 하니까 사람들이 북한에서 엄청 많이 죽었죠, 민간인들. 남한도 마찬가지. 남한에서도 전쟁하다 보면 그렇게 첨단 무기 가지고 전쟁하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죽겠어요. 군인들이야 조직적으로 철수하고 조직적으로 후퇴해야 하는데. 그래서 민간인들 어쨌든 간에 많이 죽었어요. 그 부분은 침략자가 북한이고 또 우리는 막아내야 되는 입장이고 그 와중에서 전쟁하다 보면 수없이 많이 죽은 건 그건 부인할 수 없는 거고 아마 일제시대 때 36년 동안에 제명에 죽지 못한 사람이 400만 가까이 된다 그래요. 그 시간보다 그 많은 인원이 36년보다 더 짧은 3년 동안에 그렇게 많이 희생을 당하는데 그거를 누가 부정하지는 않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그런 겁니다. 저는 솔직히 지금도 얘기하는 게 학교에서 솔직히 이제 근현대사에 대해서 교육을 할 때는요, 그냥 뭐 보수 진영에서 얘기하는 게 나도 옳다고도 생각 안 합니다. 솔직히 개인적으로. 아직은 지금 현재는 학생들에게 진보 진영의 역사관과 보수 진영의 역사관이 함께나 교육되지 않나 봐요. 그게 이제 학생들 다양성을 그 사고를 길러주고 역사에 대해서 꼭 우리 현재 여전히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이 땅에서 다양성을 넓혀가면서 애들 그 사고의
폭을 일으킬 수 있다는 그런 계기로 보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교과서에다 함께 실으라고는 얘기하고 싶단 말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건 어떤 사내에서 입장이 굉장히 다르다면 건국에 대해서 다르다면 보수진에서 바라보는 건국 대통령의 부분, 진보진이 바라보는 뭐 이승만에 대한 이 부분 함께 실을타는 거죠. 그럼 학생들이 보고서 시험 문제도 그렇게 내면 되지 않습니까? 난 이게 진정한 교육이라고 보지. 지금은 현재에서 우리 사회에서 남북이 통일되기 전까지 통일된 다음에는 역사에 평가가 다 결정이 필요하겠지만 근데 지금 현재는 이번에 교학사 사태에서 드러났지만 보세요. 네? 솔직히 평소에는 과거 같으면요. 과거에 한 70, 80년 그때만 하더라도 정규조가 처음 이제 시작 그 타임만 하더라도 솔직히 뭐 거의 보수 진영이었던 그런 역사관이 다 장악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당시는 이제 진보 진영의 그 역사가 파고 들어올 때는 어떤 다양성이라는 거 얘기하면서 왔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도 한번 다시 한번 해보고 놀부 홍보에 대해서도 예전은 옛날에는 전부 다 홍보만 선한 사람 오는 사람 생각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면 홍보는 오히려 게으르고 무책임하고 이런 사고방식 새로운 이제 패러다임이라죠. 이런 것도 많이 교육에 가서 많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좋아요. 나 나쁘다는 생각 안 합니다. 아, 이런 시각도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배웠던 교과서 내용도 그렇고 동화 내용도 달라지는구나. 이건 다양성이거든요. 서로 관점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교학사 같은 경우도 지금 그 대부분 대다수가 진보 진영이었던 역사가 나온다면 하나 정도 그런 생각이 나오더라도 그걸 충분히 수용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나 상식이라 봤는데 진보 진영에서 보인 행태는 정말 가관이 아니었어요. 그 교과서 하나 맞겠다고 진짜 별짓을 다 했지 않습니까? 아시죠? 학교 찾아다니면서 다 했다고. 이거 악랄한 거잖아요. 다양성 철저히 짓밟고 획일성을 강요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심각한 위선입니까? 평상시에 정교조가 얘기하고 참교육이 얘기하던 그 다양성과 그런 건 전혀 다른 배치된 내용이었어요. 그러나 전혀 뜻하지 못하다 보거든요. 저는 절대 보신진영 역사는 옳다고만 보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다양성이에요. 근데 이번에 교육사에서 보여줬던 모습, 그리고 이번 조전혁 의원에 대해서 이번에 또 압류도 들어갔던데, 정교조 명단 공개하는 거. 아니, 참교육을 얘기한다는 사람들이, 네? 참교육 부끄러워요? 내가 만약 참교육을, 내가 진짜 올바른 참교육의 뜻을 갖고 내가 정교조 활동한다면 당당히 내 이름 알리겠습니다. 내가 학부모한테. 나에게 맡기는 그 자식을 맡기고 있는 부모들한테, 저는 정교조 교사나 참교육을 하고 있는 정교조 교사입니다라고 왜 당당히 못 알립니까? 근데 그 명단 알렸다고 그게 명예훼손이고 개인정보 위반이라고요? 이번에 글 보셔서 알겠지만 정교조 강원지부에서 지부장이 날 고소했습니다. 그 명단 공개한 것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래 나는 전교조 선생이다. 네. 나 한영기는 전교조 선생이다. 뭐 다른 사람이 그러면 그래요. 나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게 아니라 그래 나 전교조 선생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네. 내가 전교조 선생으로 세상에 알려지는 거 나 그거 부정 안 해요. 네. 부정 안 했는데 아마 전교조 조합원에 활동하는 사람들이라면 자기가 전교조 선생 누가 물었을 때 당신 전교조 아닌데요? 라고 거부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거부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건 그렇고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내가 그 부분은 제가 전교조에서 네네. 전교조에서 우리가 논의를 해서 뭐 대의원 대회든 뭐 이렇게 해서 논의를 해서 우리 명단 공개하자라고 우리가 스스로 공개하는 거하고 그다음 우리가 스스로 공개하는 게 아니라 외부 사람이 우리의 명단을 어떻게 입수했는지 몰라. 어떻게 입수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어떻게 입수해가지고서는 국정감사를 통해서 입수한 거죠. 동의를 구하지 않고 발표하는 건 싫다는 거죠. 국정감사를 통해서 받아놓은 부분이고 일단은 한 가지는 핵심은 그겁니다. 네, 그래서 국정감사를 네. 통해서 얻은 자료를 자기가 그거를 가지고서는 대정부 질문하는데 써먹으면 됐지. 그걸 왜 언론에다 발표하냐 이거지. 문제는요 그겁니다. 저는 이제 학부모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부모 입장이에요. 네. 만약에 조전혁 의원이 내가 국정감사 자료를 요구를 했고 내가 확보한 자료에 이런 자료가 있었다. 응? 조합원들, 전교조 조합원들 뭐 6만 중에서 몇 명을 확보를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런 자료를 확보했다. 근데 이거 당신네들 어차피 드러내놓고 활동하는 거 아닙니까? 당신네들 이거 명단 공개해도 좋겠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그래 하려면 하세요. 뭐 동의를 해준 다음에 공개를 했으면 하나도 문제가 안 됐을 거야. 우리는 뭐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했다라면 문제가 안 됐을 거예요. 우리는 동의 안 해줬는데 그 사람이 동의 받지 않고 정교조 동의 받지 않고 그냥 발표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참 이제 어떤 심각한 게 저는 만약에 이제 정교조 뭐 교사가 됐든 뭐 아니면 뭐 교총이 됐든 아니든 간에 뭐 그런 분들이 사실 우리 아이들한테 이제 우리가 그 자녀를 맡기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들에게 그럼 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은 뭐 거의 뭐가 대수롭고 뭐가 문제겠어요. 별 관심 안 갖겠죠. 그러나 그래서 제가 오늘 네? 정 대표 오시면 진짜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네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언론에 인터넷이 이런 게 다 공개가 돼 있는 세상이라서 네네. 그렇죠. 애들이 그리고 애들 중학교 애들도 아니고 고등학교 애들이에요. 네. 고등학교 애들인데
선생님이 무슨 얘기 한다고 해서 유치원 애들처럼 다 100%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제가 훈화를 하면 조금 진보적인 생각도 있고 우리 학교에 또 보수적인 선생님도 많아요. 그 선생님이 강의도 할 수 있고 훈화도 할 수 있고 그러면 국어 시간에 어느 선생님 와서는 이런 얘기 하시는구나. 뭐 어떤 과목과 어떤 선생님은 이런 얘기 하시는구나. 그럼 자기가 다 듣고 자기 나름대로 확인도 해보고 인터넷에 들어가든지 뭐 참고서를 찾아보든지 뭐 도서관에서 뭔 책을 찾아보든지 확인해서 자기 스스로 판단하면 돼. 그리고 저도 항상 그래요. 애들한테도 지난번에도 작년에 그 조선일보 사건 났을 때도 강원도 교육청에서 교육관님 장학관님 두 분 오셨어요. 그래서 바로 이 자리에서 장학관님 두 분 모시고서는 다 해명하면서 그랬어요. 내가 내 이야기를 애들한테 훈화를 한다고 해서 내 얘기만 절대 옳다.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다른 책에서 본 거, 다른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 다 틀리다. 내 얘기만 절대 옳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들어보고 나서 너희들이 선택을 해라. 그건 나뿐만 아니라 아마 다른 선생님도 다 그럴 거예요. 그리고 아까 오셔서 물어봤지만서도 우리 학교에 전교조 조합원 16명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전교조가 작년 어제 있었던 게 아니고 원주 고등학교의 전교조 10년 넘었어요. 전교조 10년 넘었고 전국적으로 나가는 6만 명이고 그리고 정 대표님 부산에서 사셨던 것처럼 원주 고등학교 60년 동안 상당히 명문 학교예요. 네, 알고 있죠. 네. 2011년도 조선일보에 수능 점수가 공개가 됐는데 인문계 2000개 인문계 고등학교 중에서 인문계열이 14등이고 인문계열이 19등이고 자연계열이 19등이었었어요. 그럼 뭐 비평준화니까 그랬던 거고요. 그렇죠. 걔네들 네. 비평준화일 때. 네. 그리고 특목고까지 다 합쳐서 43등이었었어요. 네. 그래서 난 애들 보고 그럽니다. 니네들 거울 봐라. 거울에 비춰져 있는 너의 얼굴. 이게 국가대표 고등학생이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고등학생들이다. 너희들 경쟁 상대는 옆에 있는 진광대성이 아니다. 일본의 고등학생, 미국의 고등학생이 너희들 장차 경쟁 상대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제가 선생님께 참 정말 저 개인적으로 정말 안타까운 게 그런 겁니다. 그 이준규 학생 아까 얘기하셨지만 이준규 학생 그 스토리에도 한 번씩 들어가 봐요. 들어가 보면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썼던 글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께서 댓글 다신 거 또 다 읽어봤거든요. 보면 아주 정말 이제 그 뭐라 좀 온화하게 어째 이제 하면서 뭐 여성부에 대해서 또 비판이 나오면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것도 하면서 상당히 논리적으로 다 얘기하세요. 딱 보면 누가 보더라도 온화한 선생님이구나. 참 좋은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 댓글 보면은 저도 봤기 때문에. 근데 제가 안타까운 거는 왜 이런 모습들이 있냐는 거죠. 이런 글 내용을 봤을 때는 이 내용은 단순한 의위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사람의 양식의 문제예요. 그 마음반을 알지 않습니까? 말과 언어라는 거는 그 마음 속에 있는 그것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표출되는 거예요. 마음이 선한데 악필이 나올 수 없고요. 마음이 악했는데 선필이 안 나옵니다. 위선적이기 때문에. 근데 왜 선생님이 내가 그런 댓글로 봤을 때는 정말 온화한 모습의 선생님인데 왜 이러한 글들이 본인이 직접 쓰신 글에다가 이렇게 올 나오는지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위선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이제 극혐하거든요. 솔직히 저도 제 자신도 뭐 올바르고 다 선한 건 아닙니다. 내 자신도 뭐 약함도 있고 저도 죄 많은 사람이고 다만 저는 한 가지 감사한 건 내 허물을 난 숨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난 누군가를 이렇게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지금 오늘 이렇게 찾아뵌 것도 선생님은 막 정죄하고 한국 같으면 이렇게 안 했어요. 알겠지만 밖에 나가지고 그러다고 피켓하고 사퇴하면 먼저 그것부터 외쳤겠죠. 그러다가 먼저 찾아뵌 것도 저는 난 이런 부분들이 그 선생님 속에 있는 이런 내용들이 분명히 이렇게 글을 쓸 정도라면은 학생들에게 고의적이든 고의적이지 않든 아니면 뭐 교육이나 교육하지 않든 간에 전달이 된다는 거죠. 만약에 내 아들이 만약에 좀 원고에 다닌다면은 저는 분명히 거부합니다. 저는 죽었다 깨어나 난 거부해요. 진짜. 네? 맞아요. 그래서 아까 학교 얘기를 했지만서도 전교조 생긴 지 10년이고 네. 10년이 넘었고 그리고 제가 예전에 5년 2002년서부터 2006년까지 5년 그리고 딴 학교에 갔다가 또 와서 지금 3년 8년째 이 학교에 근무하고 있어요. 그리고 학생들도 그렇게 우수했지만서도 또 동문들 중에서도 상당히 우수한 분들이 많아요. 동문 중에 장군 출신들이 한 20명 정도 되고 뭐 밖에 있더라고요. 교장 선생님도 한 200명 정도 되고 뭐 각계각층에 하여튼 여러 많은데 그 많은 동문 학부모들이 다 쟁쟁하신 분들이 함영기 선생이 가리키는 전교조 함영기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16분이나 있고 전교조가 그렇게 문제가 된다면 아마 이 애들이 집에 가가지고서 얘기 다 할 거야. 우리 학교에 있는 어떤 선생님 진짜 그 선생님은 안 되겠다. 그 선생님 같은 사람이 우리 학교에 있는 건 정말 불명예스럽다. 그런 선생님 가야 된다. 아마 애들이 그렇게 집에 가서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물론 학부형들이 선생의 거취를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교육감이나 장관이 하는 거지 학부형들이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아마 애들이 다 가서 이구동성으로다 그 선생 정말 우리 학교에 있는 게 수치다 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으면 제가 저의 거취는 저 교육감이 결정한다 하더라도 학부형들이 눈에 가시처럼 생각하는데 내가 이 학교에 근무하겠어요? 다른 학교로 옮기지? 그러니까 솔직히 이제 문제가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도 옳고 그름이라든가 아니면 뭐 진보와 보수는 같은 어떤 시각들을 함께 계속 배운 애들은 충분히 또 비판의 시기를 가능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아마 알다시피 이미 교학사 사태로 불거졌지 않습니까? 그 하나 들어오는 거 철저히 집단적으로 매도할 정도면은 이미 그 학생들은 이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미 정기조 다 걔네는 그걸 교육을 받아 세뇌가 다 됐기 때문에 비판하는 걸 몰라요. 에이, 그냥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게 다 옳은 것처럼. 초등학교 1, 2학년 애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하는 말을 거의 다 옳고 받아들여요. 근데 적어도 고등학교 정도 됐으면은 애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전교조 선생님이 담임을 한 적도 있었고 전교조 아닌 사람이 담임한 사람도 있었을 거고, 특히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다, 국어 선생님, 영어 선생님, 수학 선생님 막 과목마다 바뀌어서 들어오잖아요, 수업 시간마다. 그러면 중학교 때만 하더라도 이런 선생님이, 전교조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었는데, 그땐 그게 옳은 것같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지금 고등학교 들어와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다. 또는, 그때 전교조 선생님 아닌 어떤 선생님이 이런 얘기 했었는데, 지금은 그땐 옳은 것 같았었는데, 판단력이 없었는데, 지금 고등학교에 대해서 그때 선생님 생각해보니까 아닌 것 같다. 이제 지금 다 선택해서 알아들어요. 제가 고등학교 선생이잖아요. 중학교 선생도 아니고 초등학교 선생도 아니고. 그리고 얘네들이 수업을 할 때 이거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어디다 신문 같은 데다 쓰면 이렇게 안 써요. 물론 이렇게 안 뭐 써요. 그건 아는데 이렇게 안 쓰, 이렇게 안 쓰고 이건 카스니까 카스니까 그런 거 더 중요한 거죠. 네. 원래 저도 제 카스도 이제 하면서 하는데 할 때는 내 진심방송 담거든요. 내가 내 카스에다 내가 네. 기록 남기는 내가 위선을 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이제 카스인데 어디다 다른 데다 신문에다 글을 쓰면 이렇게는 안 썼을 테고, 근데 이 글의 좀 어휘 선택이 좀 거칠고 그렇지만 이 글의 기조에는 사실 좀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부분은 조금 좀 이제 잘 들어주셔야 돼요. 우리나라가 OECD에 전교조가 맨 처음에 89년도 생길 때 처음엔 불법 노조였었어요. 허락을 안 했었어요. 네. 그러고 있다가 99년도에 합법화가 됩니다. 네. 99년도에 합법화가 되는데 그 전에 96년도에 우리가 OECD에 가입을 하려고 그래요. 가입을 하려고 그러는데 OECD에서 국제 수준에 준하는 노동규약법을 준수해라. 그러려면 전교조도 합법화 시켜라. 그래서 우리는 국제 수준에 맞는 노동 3권 중에서 단체 행동권을 제외한 노동 이권을 보장해주는 범위 내에서 전교조를 합법화 시키겠다. 그러면서 국제 수준의 규약을 지키겠다. 라고 그러면서 그때 당시 외무부 장관이 공로명 외무부 장관이 서한을 보낸 게 있어요. 96년 10월 9일. 그리고 그 서한을 보내고 그 이틀 후에 96년 10월 11일 날 OECD에서 한국을 OECD 회원국으로 받아줍니다. 받아주면서 한국이 국제 수준의 규약을 지키겠다고 외무부 장관이 서한을 보냈는데 정말 잘 지키는지 지켜보겠다. 그러면서 감시 대상국이 됩니다. OECD에서 감시 대상국으로 2007년도까지를 감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전교조 조약, 바로 이거야. 퇴직조합원이 조합원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근데 국제사회에서는 노동조합의 노동조합원 자격을 정부에서 고용노동부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조합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직자도 우리 조합의 조합원이다 아니다. 또는 다른 나라는 그 부분은요. 심지어는 네. 나는 지금 현재 해직자가 아니라 대학생이야. 근데 앞으로 나 이 직장에 가고 싶어. 졸업하고 나서. 그래서 나 그 직장에 아직은 들어가지도 않았지만 나 이 직장에 노조로 가입하고 싶어. 그럴 경우에 그 노동조합에서 심사를 해서 이 사람 조합원으로 받아주자. 조합원 자격은 조합에서 결정하는 것이지 정부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일단 그 부분은요. 그 부분은 이제 그렇게만 얘기하시면 이제 뭐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애초에 이제 교원노조법이 처음에 그 법안이 발의돼 가지고 이게 통과될 당시에 그때 당시 2조하고 3조 내용이지 않습니까? 2조 내용이 이제 노조 교원 조합에는 이제 교원만이 이제 참여한다라고 분명히 명시가 돼 있어요. 네. 교원은 어디에서 정하는 이제 교원을 말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조항 아실 거예요. 그는 최초에 있던 그 조항이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한 토시도 안 바뀌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 3조 함 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정치 활동에 금지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OECD가 됐든 ILO가 됐든 여기서 할 때 이미 그때 당시에 그 법원을 냈을 때도 그 두 가지 명시가 돼 있어요. 그거 다른 거 아니에요? 명시가 돼 있으면 그럼 차라리 그때 당시에 그 정교조가 합법화 될 때 그게 문제됐더라면 이 조항을 개선해가지고 그래서 했었어요. 애초부터. OECD에서도 그렇고 ILO에서도 그렇고 이 조항이 문제가 된다고 한국 정부에 계속해서 13차례나 권고를 했어요. 이 조약을 바꾸라고. 네. 그리고 정교조에서도 국회에 국회의원들한테 입법 상정안을 좀 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국회 내에서 입법 활동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 노무현 정부 때는. 지금은 명칭이 바뀌었지만 새나라당으로. 열린우리당이 다수당일 때는 왜 안 했습니까? 그때 열린우리당 다수당이었지 않습니까? 열린우리당이. 노무현 때. 아니, 다수당이 아니라. 노무현 때는 그때는 여대 야소였지 않습니까? 네. 노무현 때는. 그때는 왜 안 하셨어요? 그때 이제 소유별로다가 다른데, 그때 제가 알기로는 OECD에서 13차례나 권고를 받고 우리나라에서도 전교조 선생님들이 전교조 지도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서는 회의원들하고 얘기를 해서 그 문제가 될 수 있는 그 독소조항을 좀 바꾸는 입법 활동을 했는데 그게 입법이 이루어지질 않고서는 지금까지 내려온 거예요. 온 거고 그거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네. 국회 쪽에서 국회에서 논의가 이제 돼야 될 부분이고 진보 진영에서도 거기서 다수를 이제 차지하고 있을 때조차도 왜 통과 안 됐겠죠. 그 부분이 논의한테 충분히 그게 그게 옳다고 했었으면은 노무현 정부 때 가능하게 했었을 거예요 아마. 했을 텐데 이제 그때도 사실은 노무현 정부가 민주정부이지만서도 그러니까 그게 민주정부임인데도 불구하고 전교조와 갈등이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김대중 때나 노무현 정부 때도 통과시키지 못했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게 이제 교육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시점에서 전교조가 어쨌든 그 이후에 계속 나왔지만 이념적인 성향을 갖고 아이들한테 이제 그런 물론 아까 그게 잘못했다고 얘기 안 해요. 교육사관에 대해서. 아까 얘기하신 거. 그것 때문에 선생님들이, 전교조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이념교육을 잘못 시킨다. 그것 때문에 그 입법 활동을 안 한 건 아니고, 전교조와 그 노무현 정부 때나 그때 갈등이 있었던 거는 사실은 저거예요. 네이스 학생생활기록부. 학생생활부 기록할 때 학생들이 징계받은 사실이라든가 아니면 학생들 부모 중에 결손가정이라든가 부모가 문제가 있거나 특정한 질병을 앓았다거나 이런 거를 네이스에 기록하는 게 좋으냐 안 좋으냐 이거는 그런 걸 학생 신상에 관한 거를 기록했을 경우에 이거는 상당히 앞으로도 문제가 된다 이래가지고서는 학생 인권 보호 차원에서 그 나이스 문제로 가다가 나이스 문제가 갈등이 심각해져갖고 노무현 정부하고 갈등이 굉장히 심각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그 문제 가지고 갈등을 겪다가 결국은 노무현 정부 끝나고 난 다음에 노무현 정부 그 핵심 멤버였었던 사람들도 그렇고 문재인 같은 사람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전교조 지도부도 그렇고 그때 민주정부도 좀 웬만큼 그래도 좀 타협도 하고 그래도 좀 같이 갔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선명하게 내셨는데 나이스 문제 가지고 너무 첨예하게 싸우는 바람에 민주정부 시절에 우리가 너무 많은 걸 잃어버렸다라고 후회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을 쳐서 다음 시간에 수업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게 몇 시간 내서 얘기해서 원래 2시간을 얘기하자고 했던 건데 2시간을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7교시가 또 동아리 활동이 있어요. 네,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좀 드릴게요. 일단 그런 부분을 추후에 기회가 되면 하겠지만 저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담긴 부분이 말했지만 스토리라는 건 개인의 진심을 담는 글이거든요. 공간이거든요. 그리고 이거 전체 공개를 했고 난 이 내용들을 아이들도 봤을 거고 제자들도 선생님의 제자들도 봤을 것이고 저도 봤으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왜냐면 알지 않습니까? 또 공인이 됐든 선생님도 공인이에요. 그런 입장에서 어떤 말 잘못했을 때 솔직히 총리도 그렇고 장관도 그렇고 그냥 잘립니다. 네? 아시겠어요? 아실 겁니다. 이 내용을 내가 학부모 입장에서 내 아들이 두고 있다면 가만 안 있어요, 진짜. 내 아들이 지금 아직까지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 학부모들 그분들이 지금 동문들이 그분들이 하는 나서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선생님한테는 직접적으로 그만 교단 내려와 이런 말은 굳이는 안 해요. 그거는 재고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어떠한 책임을 지실 것인지 어떻게 책임을 지실 것인지 저는 그걸 좀 듣고 싶거든요. 나는 이게 그냥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계속 같은 얘기인데 쓰신 걸 삭제를 해놓으니까 모를 거 아니에요. 네, 그거 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공식적인 어떤 신문 같은 데라면 몰라도 신문 같은 데면 이런 어휘를 선택하지도 않는데 네. 이게 카스라는 게 뭐 꼭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다 자기 아는 사람들끼리 의사소통을 그렇죠. 주고받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네. 사실은 언론에 공개된 언론에 쓰는 것보다는 훨씬 더 리얼하게 자기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는데 이 글을 내가 봤을 때 솔직히 선생님뿐만이 아니고요. 제가 카톡방에서 솔직히 그런 뭐 진보 성향이 있던 뭐 종북 성향이 있던 얘네들은 많이 싸워요. 많이 걔네들 대화를 합니다. 걔네들 주고받는 대화가 거의 일맥상통하는 내용도 많아요. 그 이제 저기 뭐 다음 사이트에 보면 아고라 광장 있잖아요. 네. 그런 데는 그거는 그래도 많은 사람들한테 공개되잖아요. 거기 뭐 댓글도 보면 저 조회수도 무슨 몇천 개 막 들어가고 막 이러는 건데 그건 그래도 좀 공개된 글이고 이거는 사실 카스글이라고 하는 건 친구들끼리 자기가 아는 사람들끼리만 공유하는 글이다라는 거죠. 근데 교수님 어쨌든 이건 전체 공개를 올렸기 때문에 전체 공개는 그거는, 나는 내가 아는 사람들하고만 공유하고 싶었지 전체 공개라고는 난 생각도 아니면 못했는데 제가 못 받겠죠. 그거는 나도 그랬어요. 이거 맨 처음에 올렸을 때 제 선배 문흥상 선생님이 댓글 다른 게 그 2개밖에 없었어요. 네. 그랬는데 나중에 어느 순간에 보니까는 정 대표가 글이더라고. 정 대표가 내 글을 어떻게 봤을까? 나 그랬었거든. 근데 내가 뭘 잘못 눌렀는지 하여튼 전체 공개가 됐는지 나도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이 양반이 어떻게 이걸 봤을까? 나 지금까지도 그랬었거든요. 저는 어쨌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뭐 공개되고 안 되고를 떠나가지고 난 이 글이 이제 이 내용들에 선생님이 그 마음밭에 이게 있는 그 진심이라는 것 때문에 솔직히 그게 심히 우려가 되는 거예요. 네? 솔직히 이런 사고 갖고 있으면서 아이들한테 뭐 이게 공식적인 교단에서 얘기하든 개인적으로 상담하면서 얘기하든 간에 뭐가 전달되겠습니까? 난 그게 가장 우려되는 거거든요. 네? 애들한테는 이런 식으로다가 표현을 안 하죠. 이런 표현은 안 하고 선생님이 조합원 정교조 선생님과 애들 다 알아요. 다 아는 상태에서 뭐 정교조가 어떻게 주장하고 있는 것도 애들도 아는 애들은 좀 알고 또 그렇다고서는 뭐 선생님한테 내 공부를 받는 애들이 드러내놓고 선생님 반대하거나 이럴 수도 없고 반대하는 애들도 없고 뭐 그리고 뭐, 또 애들도 또 우리 학부모 중에 원주고등학교 학부모가 또 다른 학부모들보다 상당히 좀 보수적인 학부모가 많은 학교에 여기 학부모들이 대부분 다 지역의 유관자 뭐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기관장이나 뭐 이런 분들도 많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중에서도 어떤 때 내가 수업 시간에 얘기하다 조금 좀 지나칠 경우에는 선생님 그런 얘기 하시지 마세요 이렇게 브레이크 거는 애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한테 그렇게 적나라하게 내 생각 다 얘기 못해요. 그렇게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니고 그리고 그런 상황이 진짜로 다 이렇게 정말 적나라하게 이런 식으로 다 애들한테 수업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 학부모들 보수적인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이 학교에서 5년 8년 그렇게 공부를 못하죠. 그건 아니고 그리고 또 이제